미디어 리터러시에 이제 우리 후반부에 거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날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내는지, 가짜 뉴스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미디어를 적절하게 읽는 그런 길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생각해 봤을 때 가짜 뉴스의 그러면 결국은 목표는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정한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것일 거고, 그 특정한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가짜 뉴스가 원하는 것의 핵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가짜 뉴스가 어떻게 선동을 하는 것인가? 그 선동의 감정과 선동의 논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제 강의의 요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는 어떻게 독자들을 선동하는가? 선동할 때 그들이 주로 노리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논리적 구조,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제 강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제가 머릿속에 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선동과 압축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선동 감정의 압축판으로서 군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군대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군대에서 또 축구한 얘기까지 하면 또 뭐 이거 아주 막장인데, 군가를 저도 뭐 접하지 않다가 뭐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군대 영화 같은 거, 뭐 전우, 저희 어렸을 때 전우 같은 영화 했고요. 그때 전우가 뭐 굉장히 그 전우회를 그리는 그런 영화인데, 그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군가를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었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군가를 접한 것은 군대 가서였지만, 우리가 제가 군대 갈 때 91년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군대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군가를 종종 들을 기회가 많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군가를 듣는데요. 이 군가의 감정이 예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군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도대체 군가라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어떠한 가사와 어떠한 곡조를 통해서 "너 죽으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죽으러 나가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으러 나가라. 야 마땅히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지금 군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가에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군가가 나오면 쪼끔 관심을 가지고 그 가사를 들었습니다. 군가가 천편일률적으로 행진곡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구슬프고요. 어떤 것은 장엄하고, 어떤 것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감상적인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군가는 슬라브 여인의 작별이라는 아 노래입니다. 뭐 영어로는 흔히 Farewell of Slavianka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어로 읽어야 되는데 러시아어로는 제가 러시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어 들은 바로는 프로시카니에 슬라비안키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라브 여인들의 작별 이런 얘기인데, 이 노래는요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군가로 수십 년째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보면 러시아 국민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장르 군가면 거의 1등입니다.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뭐 2등과 격차가 형격히 벌어지는 1등인데요. 요 가사가 뭐냐면 원래는 첫 번째 발칸 전쟁 이 일어났을 때 이 발칸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할 때 이 발칸 국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수적인 굉장히 열세였어요. 그런데 이 발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오토만 제국이죠. 오토만 제국하고 싸울 때 뭐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발칸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오토만 제국하고 싸우는데, 그때 슬라브 여인들이 기차 혹은 뭐 플랫폼 이런 데서 자기 남편들, 자기 아들들을 배웅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
군가입니다. 음. 제가 또 저도 이 군가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뭐 80 이신데 어렸을 때 아 왜 막내 삼촌을 플랫폼에서 일본군으로 보내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할머니, 그다음에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증조모, 증조모 이분들이 어 하얀 옷을 입고 기차 플랫폼에 앉아 가지고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였거든요. 흰색 옷을 입고 땅을 치면서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거기서 '왜 이렇게 할머니하고 엄마가 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역장에 와서 "아줌마들 저기 나무 그늘에 가서 우시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여인들이 한이 있는 거죠. 아들과 오빠 혹은 남동생,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제 어머니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떠날 때 키스를 하고 또 꼭 껴안고 다시 살아 돌아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내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이 이 원래 슬라브 여인의 작별이라는 그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러시아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끈 거예요. 아주 어 곡조가 좋거든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한 번 들으면은요 이게 뇌에서 계속 재생이 되는 곡조인데 1차 세계 대전 때 이것이 또 러시아군의 공식적인 거의 제일 좋아하는 군가가 된 겁니다. 이 러시아 백군,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던 콜카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의 군대가 진군할 때는 꼭 이 노래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1957년 소비에트 연맹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소련이 성립했는데 원래 소련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노래를 받기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 백군의 노래였기도 하고 그 백군하고 이 적군하고는 완전히 그 볼셰비키하고 이 다른 거니까 반대했는데 너무 곡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전 노래가 있죠. 그다음에 소련의 개산 노래가 있죠. 그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잖아요, 러시아가. 근데도 계속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개사를 한 번 더 해요. 제가 이 과정 중에 선동의 논리와 구조가 어떻게 변경되고 무엇이 사람의 가슴속에 "너는 죽어로 나와라." 이 얘기를 심어줄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을 했지만 사실 이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들으면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갈레프는 예전에 진 사람이고 마실리 이 사람은 최근에 이제 사람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의 성화도 들고 나오죠, 이렇게. 이게 군가잖아요. 군가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일어나서 박수를. Ждет победы России святыня, отзовись, православная Родь, где Илья твой и где твой Добрыня, сыновей кличет Родина-мать. 군가가 나오는데 다 일어나죠. 희한하죠?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가사를 좀 더 분석하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1970년대 소비에트 연방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게 플랫폼에서 작별하는 거니까 제가 러시아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어 가사를 영어로 옮긴 걸 갖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위에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아이고 이게 넘어가네요. 다시 뒤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70년대 이 마치는 플랫폼에서 조용하지 않았어. 그다음에 적들이 구름처럼 뭐 지평선을 채울 때 우리의 아버지들은 연기 나는 레일카 속에서 전장으로 나갔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우리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아버지 얼굴이. 모스크바를 41년에 지켰고 45년에는 베를린으로 출격했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죠? 역사를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41년에 모스크바를 지켰고 45년에는 베를린으로 진격했어. 이렇게 막 역사에 참여한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러시아어를 알면 좀 알겠는데 이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뭔지 모르겠어요. 승리를 가져다 줬다 하면서 그게 아주 터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역사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승리를 부르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를 전쟁으로 부른다면 our motherland 우리 엄마의 땅을 위해서 아까 아버지 불렀죠. 이번엔 엄마의 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고는 역사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는 땅을 불러요. 다 농경 사회니까 러시아 소련 딱 땅이라고 떠오르잖아요. 시골 출신들 우리 집 앞에 있는 땅. 이 땅 엄마가 일구던 이 땅.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70년 이야기로는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sacred라는 단어예요. 막시즘의 sacred가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에게 거룩한 것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거룩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역사 밖에 있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도 없으니까 이 역사 밖으로 나간 sacred, 신성한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련 공산주의자들도 너 죽으러 나와 라고 얘기할 때는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하늘의 전쟁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주 목가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말이죠. 이 러셀 하면서 with 러셀하고 my motherland가 마치하고 joy, misfortune, peace and labor 이거 다 뭡니까? 아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 역사, 엄마, 땅, 거룩한 기쁨, 피스와 노동.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기에 터프한 시기야. 미스포춘의 시기야. 그러나 우리가 여기로 부름받았어. 이런 정도 가사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변천되는지 보십시오. 이게 소련 연방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가사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어. 너는 내 안에서 이제 anxiety, 불안한 걸. 그 다음에 스톰이 이제 이 폭풍이 이제 막 와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뭔가 다르죠. 앵자이어티가 내 이 템플을 때린다. 그래서 템플이라고 템플 쓰라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엔 뭐 불안이 템플이니까 신전을 때려. 신전이라는 게 아무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템플을 다시 찾아보니까 관자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영어 공부됐습니다 이참에. 관자놀이를 앵자이어티가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4년만 해도 벌써 이게 냉전의 절정에 올라가지만 이 가사를 보면 뭔가 이 소비에트 연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왜 보면 러시아는 우리를 이 영웅적 행동을 하도록 부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가사랑 비교해 볼 때 이게 조금 죽으러 나와 하는 얘기가 좀 약해진 것 같죠? 그다음에 우리를 기억할 거야. 안녕. 고향 땅아, 우리를 기억해라 하고서 패밀리어, 그러니까 익숙하고 이런 데부터 지금 떠나는 일종의 감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돌아올 건 아니지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위축되고 약간 패배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다크 스카이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건 여기서부터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가사를 부르면서 죽으러 나가면 싫죠. 조금 약한데 우리가 방금 듣는 노래는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결정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군가의 결정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을 불러내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보세요. 신앙을 위해서 일어나라, 오 러시아 땅이요. 이렇게. 신앙, 이거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러시아 정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땅이야. 그 다음에 뭐냐 얘기하는 거면 여기 영광, 우리는 사랑했지 너를. 그러면서 너 우리 거룩한 러시아 땅이. 아니 땅이 뭐가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러시아 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뭐라 그러면 너는 너의 머리를 높게 들었지. 우리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주 고귀한 땅이고 우리 땅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너는 이 배신한 나쁜 놈들에 의해서 희생자가 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거룩한 땅이고 위대한 땅이고 영광을 받아야 할 땅이고 내가 사랑하는 땅인데 저 배신자 간악한 무리들이 배신을 해서 이 땅이 희생이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속이고 너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뭐 이거 뭐 화가 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2절이 뭐냐면 이거 화를 내게 하는 거야. 우리 땅은 너무너무 고상하고 아름답고 해처럼 빛나는데 너는 배신자들, 저 간악한 무리들,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희생자가 되었지. 벌써 싸우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랜드야. 세인트들이 러시아의 승리를 기다린다. 신앙을 다시 불러낸다. 러시아를 위해서 죽었던 모든 성인들이 너를 러시아의 승리를 기다리니까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응답해라 너 러시아. 그러니까 오소독스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 얘기거든요. 러시아 정교회예요. 나와라.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들 때 진짜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일리아가 뭡니까? 도브리냐가 누굽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지연아 무슨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요즘 흔한 이름들 철수야. 그래서 신앙을 위해 일어나라. 너 러시아 땅이요. 성인들이 러시아의 승리를 기다린다. 응답해라. 하고서 하는 뭐냐면 지연아 너 어딨냐? 철수야 너 어딨냐? 나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엄마가 너를 부른다. 너의 아들들, 그 애녀의 아들들을 부른다. 막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보면 우리는 여기서 all together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행진해라. 그리고 러시아의 right cause, 대의, 정당한 대의를 위해서 싸워라. 우리는 러시아의 블러드를 진짜 정직하게 흘릴 것이다. 막 흥분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가사를 들으면. 이게 다 불러내요. 엄마, 아빠, 동지의 기도, 신앙, 승리, 그 다음에 그 거대한 담론에 하나씩 붙여놓는 거예요. 일리아라는 이름이 얼마야? 일리아 이리 나와. 엄마 땅이 불러. 지연아 이리 와라. 엄마가 불러. 엄마가 왜 불러? 여기 이 땅이 희생자가 됐거든. 와서 싸워야지. 러시아의 빅토리가 기다려. 가슴이 뛰잖아요. 피는 흘릴 거야. 이렇게. 난 이걸 보면서 이거 소름 돋지 않아요? 일리아 어딨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보면 또 러시아의 신앙을 위해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대한 제국의 아이들이지.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딱 나와요. honor, glory. 그 다음에 요 구절. 저는 정말 이것도 전율을 일으키는 구절이에요. pity neither yourself nor the enemy. 여러분 yourself하고 enemy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myself가 살기 위해서는 my enemy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가사에서는요, 그걸 똑같이 놔요. yourself하고 enemy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너 절대로 네 자신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의 적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아까 그 노래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네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렇게 봐. 너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고 너의 적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라. 이 거대한 메소피즘의 행령을 부르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다시 일어나라 하고서 From your prison of slavery. 노예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그다음에 victory spirit, time to do better.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rise your battle flags, 그다음에 faith, love and God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선동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 있고요. 선동의 감동이 다 들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 군가라는 게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제 실제로 이거는 공식 군가고요. 공식 군가라는 게 뭐냐면 플랫폼에서 부르는 군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때. 그러면 군인들 사이에 부르는 군가가 있어요. 군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이렇게 러시아가 부르고 뭐 세인트가 부르고 뭐 엄마가 야 일리아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딱 나왔는데 전쟁에 오면 뭡니까?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내 목숨을 죽여야 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럴 때 부르는 노래들이 군가에 또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군가예요. 양파의 노래. 군가예요, 이거 군가. 여러분 이 노래에 중독될 겁니다. 기름에 튀긴 양파가 맛있다 이거예요. 이거 군가예요. 양파 하면 사자처럼 돌격하는 거죠. 양파 하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들 다 보세요. 양파 하나에 목숨 하나예요. 그다음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오스트리아 놈들한테 줄 양파는 없어요. 제작자한테 줄 양파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다 나왔거든요. 뭔 얘기냐 이게. 전쟁에 나가 보면은요. 사람이요. 전쟁을 하는 명분이 양파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봐도 이것은 명분 있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라이스 코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군가에서. 그런 거 없어요. 결국은 죽고 죽이고 내가 누구 죽인 거 봤더니 무고한 사람 죽이고 총 잘못 쏴서 앞에 있는 내 동료 죽이고 강간하고 왜냐하면 이 군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강간 같은 거밖에 없어요. 모든 건 다 철장 안에 있거든요. 양파 하나면 죽일 수 있어요. 양파 이상의 것이 없어요. 오스트리아 놈들한테 절대 양파 줄 수 없지. 생각해봐요. 날 이렇게 힘들게 한 저 오스트리아 놈들이 양파 먹으면서 맛있어 하는 그 얼굴 표정을 생각해보세요. 절대 줄 수 없지. 오스트리아 놈들한테 양파를. 전쟁의 명분이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양파 하나로 완전히 전락하는데 군인들은 이것을 노래로 부르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선동하는 논리입니다. 감정 구조예요. 그 다음 걸 보면요. 이 군가의 최악판입니다. 최악판이라는 건 뭐냐면 군가는 결국 이런 것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군가라는 건 기분을 고양하는 것부터 완전히 스스로를 메소키즘의 극한까지 몰아가는데 일본 군가가 그렇습니다. 요거는 들려드리지 않고요. 바다의 가면이라는 바다로 간다면 물 젖은 시체. 이것은 뭐냐면 죽음을 향한 행렬이에요. 이것은 산으로 가면 풀자란 시체예요. 이게 자기의 운명에 대한 직감이에요. 우리 어차피 죽는다는 거야. 너희들 다 죽는다? 너 살아 돌아갈 생각하지 마. 다 죽어, 다 죽어. 그 다음에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의 곁에서 죽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일본식의 그 카미카제의 그 얘기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일본이 마지막에 카미카제 할 때 미국 항공모함에 그 비행기 들여받을 때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을 개조해서 그냥 조종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도 엄청 빨라요. 왜냐면 다른 게 필요 없거든. 그냥 간단히 조정해서 그냥 들이받으면 돼. 그것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요. 왜 가짜 뉴스를 분별하고 선동하는 감정과 논리 구조를 파악해야 되느냐? 아,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 중에 한 구절이 너무나 잘 보여져요. 너는 예언자들과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이것도 참 역설이에요. 사실 보세요. 너는 예언자들과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말 하고서 수능 시험에 나온다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두려워하라, 존경해라, 사랑해라, 본받아라. 뭐 같으세요? 두려워하라를 고를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죽을 각오 되어 있는 사람을 존경해라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따라라.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구예요, 우리한테? 모범이잖아요. 근데 에코는 그걸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왜 두려워하냐? 이 사람들은 원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네와 함께, 흔히는 자기네보다 먼저, 때로는 자기네 대신 죽게 만들기 때문이지. 명언이죠. 왜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면 안 되느냐?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혹은 우리 대신 죽으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이걸 알아채야 됩니다. 매우 멋있는 말이죠. 네. 제가 특별히 이 얘기를 왜 넣냐면 안 넣어도 되는데 숀 코네리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정말 멋있는 배우였는데. 그래서 숀 코네리를 추모하는 뜻에서 숀 코네리가 주연을 했던 장미의 이름 그 영화의 한 대목을 또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날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는 SNS의 거짓 정보 확산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한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에 뼈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특별히 새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있던 기존의 연구에 제가 살을 덧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대중 강연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10년 이래로 페이스북에서 거짓 정보가 세뇌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카톡이죠. 카톡교가 생겼죠. 카톡교가. 그래서 이 SNS의 확산 구조와 형태를 한 연구는 5A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알고리즘, 뭐 availability, ability, amplification, 뭐 ambiguity 이렇게 해서 5가지 5A로 부르는데 뭐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런 거 약간 억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조회수가 많습니다. SNS에. 그러니까 SNS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강한 감정, 인간에게 강한 감정은 제가 지금 넣었던 두려움, 혐오, 분노, 경멸 등이거든요. 이러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SNS에서 훨씬 조회수가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퍼나르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실보다 거짓 정보가 600%더 빨리 전파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60%가 아니라 600%. 이것은 MIT 연구입니다. 그래서 Study on Spread of the False News에서 그걸 찾아보시면 600%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격한 감정은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뇌의 긴급 상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 해석인데요. 여러분, 두려움, 혐오, 분노, 경멸, 이 감정은 굉장히 강한 감정이고요. 심리학을 하신 분들이나 진화 심리학 특별히 혹은 사회 기능주의 심리학을 한 사람 그것을 CAD라고 하는데요. Contempt, Anger, Disgust. 요 사회 기능주의 이 CAD라고 하는 이 세 보면은 그것이 인간의 기본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심리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 감정이 있다 혹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의 기본 감정이 있든 없든 간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매우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일단 두려움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는 말이죠. 공포는 여러분 이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보이죠. 두려움, 혐오, 분노, 경멸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이는데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진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순기능이 있어요. 이런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랑이 앞에 섰을 때 두려운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존이 불가능해요. 혐오 감정이 없다면요.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해요. 혐오라는 것은 기본 감정이 뭡니까? 내 입에 더러운 것이 닿을 때의 느낌이에요.
이게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입에 더러운, 내 입에 분비물이 닿아봐요. 그때 막 갑자기 생각해도 느껴지는 감정 있죠? 이거 위생과 관련돼 있죠. 만약에 이 위생관념이 없으면, 위생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인간 생존하지 없습니다. 우리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논리적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라 순간적 감정적 반응에 따라 움직입니다. 두려워야 확 움직이죠. 혐오스러워야 멀리하고, 분노라는 감정이 없으면은요 사회 구성이 안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의 권리가 훼손됐을 때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저 공동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경멸은 뭐예요? 경멸은 언제 일으켜지는 감정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경멸해 본 적 있으면 그 사람을 언제 경멸하였습니까? 분노, 혐오, 경멸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세 쌍으로 다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심리학자들은 조금 그걸 구분하는데, 분노는 권리가 훼손됐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혐오는 더러운 것이 입에 닿았을 때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경멸은 공동체의 신성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위반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것이 서로 강화시키든 어떻게 되든 일단 공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란 뭐냐?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을 직격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은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다. 위험을 느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근데 나에게 공포, 위협을 주는 대상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을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와 짝으로 가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불안이라는 것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보다 일반적인 기대나 그 감정 상태를 뜻하거든요. 공포와 불안을 야기시키는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 감정은 논리보다 선행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감정은 논리보다 선행하고 격한 감정은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킨다는 생각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뉴스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일단 자세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나 정보를 카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구조를 봤을 때 이른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 뉴스를 많이 생산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이러다가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이북 지도자에게 남한을 통째로 바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계속해서 카톡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뭘까요?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남이 곧 공산화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지도자나 지금 있는 정권을 잡은 정부나 정권이 이북의 지도자에게 남한을 전부 바치려고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쥐가 소를 먹어요? 경제력 차이가 얼마고 군사력 차이가 얼만데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냐고요. 그 이성적 사고 이전에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왜 공포와 불안이 그게 자극되죠? 1950년에 일어났지만 한국전쟁이 전쟁 트라우마는 50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그걸 여실히 주위에서 확인하는데 제가 아주 가까운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고향이 강원도예요. 자기 앞에 무장공비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살았어요. 강원도니까. 그러니까 늘 전쟁 나는 꿈 꿔요. 그리고 그 전쟁 나는 꿈은 그 자식 세대에게도 넘어갑니다. 그 정도인데 우리의 아버지 세대, 제 아버지 이제 90대인데 90대 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70대는요, 사실은 전쟁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한국 전쟁이 50년, 지금 70년 됐죠? 70대, 70 71, 1, 2살 뿐
75살까지 70대 중반까지는 한국 전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치 자신이 한국 전쟁을 심하게 겪은 것처럼 기억해요. 그것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 이부 공산당이 저질렀던 온갖 것에 대한 교육이 트라우마를 심화시킵니다. 공포는요, 학습되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 심리학에서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존 B.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공포가 학습된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떤 고아이, 엘버트라고 하는 고아이를 데려다가 맨 처음에 쥐를 보여줬어요. 흰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엘버트가 흰쥐를 볼 때마다 왓슨이 가까이서 크게 징소리를 냈어요. 나중에 이 엘버트는 흰쥐를 보면 공포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포는 학습돼요. 그리고 이 학습된 공포를 자기 주변 사람과 자기 밑에 있는 세대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중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야기하는 데 초점을 둔 뉴스라면 우리가 다른 뉴스보다 훨씬 더 먼저 비판적 사고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포와 불안을 느끼면 사람이 패닉이 되고 비판적 사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분노, 혐오, 경멸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죄송합니다. 이거 꼭 감정을 공포와 불안, 이른바 보수우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을 주된 감정으로 타겟팅하는 정보를 만들고 그 부로 분노, 혐오, 경멸을 감정을 일으키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이른바 진보 좌파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제가 좀 범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일으키는 정보를 생산하고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정서를 부로 하는 정보를 주로 생산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노라는 것은 아까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주변 사람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고요. 경멸은 공동체의 기준이 침해됐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경멸이라는 거. 혐오는 청결함과 신성성이 침해됐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경멸이라는 거. 군대 안 갔다 오면 절대 우리나라에 다시 재입국 못하죠. 한 연예인이 왜 재입국을 안 시키는지 어떤 사람들은 궁금할 겁니다. 스티브 유라고 하는 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왜 안 시켜요? 아니 병력법 위반한 사람이 그 사람 하나냐고요. 그런데 사회 전체가 일정한 공동체의 기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신성한 기준이 있고 그 신성한 기준을 위반했을 때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절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시선을 보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저 혐오가 제가 입에 닿았을 때 더럽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에게 돼지라고 말을 하면 혐오감을 불러옵니다. 근데 아까도 분노, 혐오, 경멸도요. 이거 학습되는 감정입니다. 유대인이 우리랑 뭐가 다르다고,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랑 뭐가 다르다고 돼지 보면 갑자기 혐오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종교 문화 속에서 혐오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그걸 경제 문화사 쪽으로 따져보면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유목민들은 유목민들이 치는 동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몽골이나 또 중동아시아나 이럴 때서 베두인족, 또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람들, 남미에서 유목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유목하는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칩니까? 양, 또 소, 또 라마, 사슴, 술록 같은 거. 돼지를 치는 유목민들 보셨어요? 왜 그런데 그런 동물을 치고 돼지는 안 칠까요? 왜 안 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치는지. 술록은 아이슬란드에서 이끼를 먹습니다. 술록 이끼를 먹으면 이렇게 코로 헤쳐가지고 이끼를 먹거든요. 발로 이렇게 막 얼음을 깨가지고 이끼를 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끼를 먹지 않습니다. 양은 풀 먹는데 사람은 그 풀 안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목하는 동물은요, 사람하고 먹을 거리가 겹치지 않아요.
돼지는요, 사람하고 먹을거리가 겹쳐요. 그런데 유복한 부자가 돼지를 키울 수가 있겠죠, 당연히. 부자니까.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돼지고기가 우리가 흔해서 그렇지 상당히 맛있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하고 먹거리가 겹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가야 할 음식을 돼지한테 주고 돼지를 먹인 다음에 내가 먹는 거야.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의 입맛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식량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도덕적 규범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건 뭐냐면 돼지는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동물이를 말하는 거예요. 혐오의 감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 이쯤 됐으니까 그 양은 왜 우리나라에서 소, 돼지, 닭 많이 키우는데 왜 양은 안 키웠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양은 왜 안 키울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왜 양은 안 키울까요? 양도 소득세를 내서 그렇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아재 개그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라 한번 해봤습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 권리가 침해받았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리가 기억하는 80년대, 90년대 운동가요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려한다. 노동자들 얘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깨 축지에 빛나는 상처, 지켜온 파업투쟁, 막걸리 잔 치켜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자본가들 너희들은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려 한다. 이것은 자기가 뺏긴 몫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NL 계통의 운동가를 보면 우리 어머니의 땅을 미제국주의자들이 짓밟았는데 그것을 되찾는다는 얘기. 분노를 얘기하죠. 분노랑 공포는 뭐가 다를까요? 분노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공포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멸은 뭘까요? 혐오는 일제시대 순사, 조선인 순사에 대한 일반 조선 대중의 감정입니다. 혐오와 경멸은 그렇겠죠. 저 사람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붙었으니까 이것이 사용하는 감정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럼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게 경멸이고 분노고 혐오고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분들이 한번 내 표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분노할 때 어떻게 표정을 지지? 경멸할 때는, 혐오할 때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본 후에 어떤 게 분노인 것 같아요? 어떤 게 경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혐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골라내라고 했더니 제법 잘 골라냈다. 이렇게 이제 한 실험 결과입니다.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확증 편향인데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SNS는 사용자를 더 묶어두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SNS의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더 오래 묶어놓는 게 SNS의 주요한 목적이거든요. 페이스북에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그러니까 광고주들한테 가서 돈 내라. 광고비. 우리는 한 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한 2시간씩 있거든. 그때 광고하라고. 인스타그램에, 틱톡에. SNS 사업의 가장 확실한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사용자를 이렇게 오래 묶어둬야. 그러면 오래 묶어두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겠죠. 사용자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뇌는 이미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을,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 뇌는. 정신이나 물체나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체가 저항이 없을 때, 마찰력이 없을 때는 가면 쭉 가듯이 우리의 정신도 마찰이 없으면 쭉 갑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학생들은 굉장히 진보적일 것 같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20대는 뭐 요즘 20대는 보수적이야. 웃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20대도 보수적입니다. 많이 느낍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아를 구분해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생물체라는 것은 뭐 피부를 통해서든 뭐든 일단 아와 피아를 구분한 데서부터 자기의 생명 활동이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기성이라는 것은 바깥의 에너지를 바깥에서 흡수를 하든 자기가 생산하든 이기성이 유기체의 기본 조건인데 어떻게 보수성을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견해를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쭉 하다가 유튜브를 쭉 하다가요.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비판하는 기사가 뭘 도대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계속 그 사람 기사만 떠요. 나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더 머물라고. 알고리즘이죠.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겁니다. SNS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SNS를 접하거나 할 때 이것을 유념해 둬야 된다. 저는 음악을 여러 장르를 잘 듣는데 유튜브에서는 늘 제가 들었던 그 다음에 비슷한 장르를 들려줘요. 아주 유튜브가 귀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 다시 검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SNS에서 동일한 정보가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저놈들이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나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뉴스가 있으면 비판적 사고를 시작해라. 둘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뉴스가 연달아 전달되면 내가 스스로 이 뉴스와 거리를 둬라. 자성찰의 부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게 이제 심리적 확증 편향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 읽고 공유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SNS는 결국은 좋아요를 얻고 내가 낸 기사를 누군가 더 많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공유하거나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린 것을 일단 공유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유명한 말은 선공유 후 정독입니다. 선 공유하고 후 정독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배운 용어인데 와드 받고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인터넷 용어로. 와드가 뭔지 모르실 분,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은데 모르시면 20대 초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와드 받고 갑니다. 이 기사에. 혹은 이 포스트에 와드 받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뭔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SNS는 뭐냐? 너의 사용자가 주목받기 바라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확증 편향인데 이것들을 이제 한다 그래서 읽지 않고 먼저 공유하는 비율이 59%에 달한다는 거예요. 선공유 후 정도. 더 많은 맹목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좋아요를 얻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요. 왓츠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내린 가짜뉴스 정의. 여론을 호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뉴스 인치 분치를 찍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할 때 호도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 부정적 감정을 주목하고 뉴스 기사의 문체나 이런 건 뉴스라도 그것이 정식 뉴스 기관의 뉴스라도 그것이 확증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왓츠앱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요거 첨부된 사진을 유심히 보세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난 뒤 얼마 후에 우리나라 SNS에 대거 떠돈 그 그림이 뭐냐면 일본이 완전히 그 방사능에 노출됐기 때문에 일본 절대 여행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진이었어요. 맨 처음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일본 못 살겠구나. 우선 들려오는 뉴스가 그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 도쿄에서 오키나와로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유는 도쿄가 이미 오염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또 여행 가이드한테도 듣고 그래서 정말인가 보다 하고 그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시커멓게 돼 있는 거죠.
가만히 봤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공포를 주잖아요, 그게. 그럴 때일수록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외신 기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사는 안 믿잖아, 또. 외신 기사라 그러니까. 잘 보니까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건 영어로 되어 있고 바다를 표시하는 건 불어로 되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아, 이것은 조작한 거구나. 생각하게 됐죠. 이건 조작한 거구나. 얼마 후에 떠돌아다니는 그 오염 정도에 대한 지도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또 이 우리 지금 코비드 19 상태도 일본의 한 노벨 상을 받은 과학자가 우한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을 같이 일했고 증언했다라는 것이 또 카톡을 한번 확 돌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그 카톡 메시지 누가 보내줘서 그걸 또 저한테 보내준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일단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분노와 혐오와 경모를 불러일으키죠.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것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일본인 학자가 카톡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일본인 학자가 카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결국 그 일본인 학자가 해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우한 연구소와 관련된 바가 전혀 없다. 근데 저한테 그 우한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했던 그 일본인 학자 그 카톡을 보내준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는 인문학을 하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보고 나서 금방 알았어요. 이것은 가짜 뉴스라는 걸. 이거 이렇게 유통될 리가 없거든요.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그런 건 전혀 없고 이 얘기 다 듣다? 이것은 전형적인 페이크 뉴스예요. 이런 얘기들 언제 전달됐는지 화나게 하는 마취앱이 훨씬 더 잘했어요. 요거 철자가 잘못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띄어쓰기 잘 안 돼 있는 거. 띄어쓰기다 철자를 잘못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거짓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과 달리 철자와 띄어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엉망으로 막 돼 있다. 띄어쓰기가. 그거 정식 언론사에서 그렇게 했다고 혼나요. 제가 예전에 연세춘추 주간 교수를 했는데 그거 안 돼 있는 기사는 아예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잘못 올라오면은 다 교정하는 사람 교정해요. 근데 권위 있는 매체에서 그런 뉴스를 내면서 철자 맞춤법 띄어쓰기 잘못돼 있다? 잘못된 뉴스예요. 아주 와치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링크 모아서 이렇게 좋겠는데. 네. 이거 잘 보시고. 결국 마찬가지인데 밴드웨건 효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이건희 회장의 편지 내용. 얼마 전에 돌아갔다고 해서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그러면서 저한테 또 페이스북에 또 크게 뜬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또 학자가 이걸 공유하면서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편지를 남겼다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났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첫 줄을 읽는 순간 나는 이게 이건희 회장이 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도 저랑 전공이 비슷하거든요. 제 전공이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이 뭐냐면 전공 중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라는 문서, B라는 문서, C라는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2000년 된 것 중에 이게 서로 이 사람이 이 사람 베끼고 이 사람이 베꼈다. 그러면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점을 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썼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썼을 거예요. 이런 걸 맞추는 건데 저랑 비슷한 학문을 한 사람인데 이거를 공유한 거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이게 이건희 회장이 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편지를 읽는? 이건희 회장이 왜 편지를 씁니까? 왜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건희 회장이.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면.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의사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누구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괴로운 일이 있어서 훌훌 털어버린 법이고 이건희 회장이 세이지입니까? 카운슬러예요? 그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쓰려면 썼겠습니까?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 이걸 공유할까요?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랄까요? 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기 때문이죠. 이걸 읽는 사람들은. 건강도 가진 거는 몸뚱아리 건강과 시간밖에 없었어. 그런 사람이 이건희 회장같이 돈이 많은 사람도 결국 중요한 건 몸뚱아리랑 시간이래. 이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겠죠. 이거를 읽고 이건희 회장이 했다는 말로 착각하는 그 학자의 저는 학문성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건희 회장이 쓴 거야?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3,000원짜리 옷 사치는 영수증이 준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자가용 수표가 아우 자가용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자가용 이건희 회장은 차 매니아입니다.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는요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와 선동을 만드는 정보를 만든 사람은 이걸 잘 알아요. 뭘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산출하는 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리터러시를 갖는 가장 첫 번째 건 뭐냐? 자기의 객관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늘 리터러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그냥 정말 싫어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네, 유명인들의 의견이나 말은 사실 확인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유언비어가 제 기억에 난 첫 번째 유언비어는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유언비어입니다. 이 유언비어에 따르면 당시 김대중 씨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같은 연금인가 혹은 해외 80년대 내가 몇 학년 때 드는 거냐? 몇 살 때? 내가 몇 년도지? 80년대 초반이겠지. 80년대 초중반에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반에요 장군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김두한 아들 말고 진짜 장군이요. 군대 장군. 진짜 장군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투스타인가 그랬는데 걔가 있다는 걸 나도 나중에 걔 아버지가 장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골이 그 애도 중학생 그 애도 귀골이 이렇게 장대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나랑 같이 그 집에 가면서 내 옆에 있는 애가 뭐냐면 야, 나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군 아들 걔 있잖아. 그래서 걔가 나한테 자기한테 해준 얘기래.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김대중 씨가 처참하게 사형을 당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군인들이 죽였다는 거야.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처참하게 사형을 시켰다는 김대중 씨를.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정말이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DJ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나오지 못할 때잖아요. 그런 줄 알았거든? 아니 왜 그걸 나중에 대통령도 하시잖아. 부활하신 건가? 그게 뭐죠? 이게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거예요. 장군이 그랬대. 유명한 유가 그랬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과 동시에 가장 가짜 뉴스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authority, 부당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장군이 뭘 합니까? 자기가 직접 죽인 거 아닌 이상. 제일 웃기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한테 연세대학교 교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난 몰라요. 연세대학교 학생 수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부분 학생들 몰라요. 연세대학교 교수 수 몇 명인지 난 몰라요. 심지어 학부대학 교수 수 몇 명이냐 그래도 세봐야 돼요. 내가 한 명씩. 그런데 내가 지금 이북으로 내가 간다고 가정합시다. 나보고 나만 정보를 주라 그러면 내가 연세대학교 정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만의 정보를 줍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내가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다 합니까? 이북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몰라요. 내가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 있는데 학부대학 행정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어떻게 알아요? 응? 금수산 궁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신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관심이 있어서 예술에 대한 뭐 책도 쓰고 논문도 썼어요. 최근에는 교양학에 관심이 있어서 교양에 관련된 논문도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거의 1년에 한 대여섯 권의 생물학 관련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심리학 관련된 논문들도 거의 1년에 한 10편 이상은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생물학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교양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생물학을. 나보고 진화론 논문 읽어봤냐면 나 진화론 논문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요. 진화론에 관련된 책 읽고 진화 심리학에 관련된 책 읽고 진화 생물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나는. 교과서 뭐 캠벨 모시기 하는 교과서도 읽었어요. 9편까지 나왔나 거기? 그러나 나는 생물학 나한테 물어보면 난 모른다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생물학을.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뉴스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물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이랬대요. 웃기지 말아요. 그 신문 기사가 뭘 한다고 그걸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으면 유명인이 뭐라 그랬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학부대학 교수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물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거를. 학부대학 교수님이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점검할 때는 누가 유명인 뭐라 그랬다고 해서 그거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냥 하나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제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역사 사료를 역사학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연구한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겪은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제 질문에는 오류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 누구 말이 옳을 것 같으냐고 저한테 한 사람 말만 들으라 그러면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은 사람 말 믿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연구한 사람, 중립적으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증언들을 모은 사람의 말을 믿을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위트니스, 증언이에요. 그것이 사실을 근거해 주진 않아요. 그것이 역사학의 기본 시각입니다. 그 사건 현장의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인은 그 사람이 증언한 것에 가치는 있지만 그 가치가 다른 것을 재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게 역사학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가짜 뉴스에 그렇게 저랑 비슷한 전공을 한 사람이 넘어가는 걸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트라이드 앤드 효과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 힐러리 때부터 도는 뉴스가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사람들이 아동을 납치해서 피를 마신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동 납치 단체를 일망타진하고 있다라는 음모이론이 2017년부터 퍼졌어요. 자, 이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사람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상식적인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 상식적인 사람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마타도어가 됩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요. 위에서 누가 오물을 뿌렸어요. 2층에서. 내가 맞았어요. 맞았죠, 제가? 그 다음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가서 깨끗이 씻었어요.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오물 뒤집어 쓴 걸 누가 나한테 봤어요. 그럼 내 옆에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른바 스테인드 된 사람이에요. 오염이 묻은 사람이거든? 자기 머릿속에. 힐러리 클린턴이 피를 마시고 아이를 납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걸 믿는 사람이 실제로 그 집을 가서 급습을 했어요. 총을 들고. 정말 그 지하에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오명이 뒤집어 씌워지면 그 오명이 사실이 아닌 거라고 밝혀져도 여전히 인간은 그 사람에 대한 찝찝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혐오가 한번 뒤집어 씌워진 사람은 우리가 눈을 맑게 씻고 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특별히 그 사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이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치인 실명을 얘기하긴 싫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너무 명확하게 그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압니다. 근데 실명을 거론하기 싫으니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오명이 씌워졌어요. 오명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면 A를 지지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희생자가 돼요. 희생자가 돼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이 사람이 좀 더 잘 돼야 돼요. A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A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A의 중립적인 사람은요. 이 사람이 혐의가 벗겨졌어요. 그래도 A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똑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A를. A의 중립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참 안 됐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짜 정보를 만들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인간의 심리 구조고, 우리가 속기 쉬운 선동의 구조입니다. 네, 여러 얘기 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이러시면 제가 질문을 더 받도록은 하겠습니다.